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오셨네요. 이 더운데. 혹시 중국반에 처음 이제 진입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잠깐 손 들어볼까요? 네, 그래도 꽤 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처음이니까 저는 그 평택대학교 AI융합대학원을 교육을 있는 이태기 교수고요. 그 제가 평택시민대학도 지금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대. 최근에는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AI 융합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I라는 게, 제가 그래도 우리 학교 와갖고는 전문적으로 좀 더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준비한 기간은 한 5년 정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접한 거는 AI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했었거든요. 그때는 AI라는 말도 사용하긴 했는데, 그때는 뉴럴 네트워크, 뉴럴 컴퓨팅이라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경망이죠. 신경망, 신경 컴퓨터 그래가지고, 얘는 생물학적 원리를 컴퓨터로 올려가지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래서 학부생 수준에서 영어도 익숙치 않은데 원서하고 또 카이스트, 그때는 카이스트가 학부가 없었어요. 학부가 없어서 대학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석사 논문이 한두 편이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이 카이스트 도서관 가가지고 복사를,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3, 40년 전에는 복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 복사도 쉽지 않고 뭐 그때는 당연히 인터넷이 없었죠. 저장 장치도 거의 뭐 있긴 있었는데, 저희 때 사용하던 저장 장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때 사용하는 게 5.2인치였고 그 전에 8인치짜리를 썼어요. 8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를 썼는데 8인치짜리가 얼마나 하냐면 예, 요 정도 되는 거죠. 책 한 권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플로피 디스크를 선배들이 들고 다녔었고, 저는 이제 5.25인치, 5.25인치, 3.5인치, 뭐, 그러니까 너무 아주 옛날 얘기라서. 근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렴풋이 3.5인치부터는 최소한 써보셨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 다음에 CD 쓰고 그랬었잖아요. DVD 쓰고. 이런 시절을, 어, 그런 시절에도 AI는 있었었어요. AI는 이제 학술적으로 주로 연구와 학술적으로 사용했었고, 그래서 특별한 분야가,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교수들도 주로 누가 이 AI 기술을 연구하고 보고시켰냐면 영상 처리 분야. 컴퓨터에서 동영상, 영상, 음성, 이런 것들, 사진은 이제 우리 때는 뭐라고 하냐면 화상이라고 했거든요. 화상. 그래서 한 페이지. 요즘에 이제 이미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진, 포토, 이미지 이런 게 이제 한 스냅샷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압축할 거냐. 그때는 저장 매체나 통신이 지금같이 기가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신은 기가망이 아니었었고 뭐 거의 킬로 bps,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게 킬로 bps. 메인 메모리, 우리 때 컴퓨터 메인 메모리가 얼마였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제일 고성능 컴퓨터가 1메가바이트였어요. 1메가. 안 믿으시겠구나. 지금 고성능 컴퓨터의 PC상에서 고성능 컴퓨터의 성능 좋은 게 한 16기가바이트. 최소한 8기가바이트 정도는 사용하고 있잖아. 근데 기가바이트라는 게 잘 아시지만, 킬로 다음에, 메가 다음에 기가기 때문에, 우리 때 사용하던, 제가 대학교 때 막 시작할 때 컴퓨터 사용한 성능보다도 100만 배가 좋아진 거예요. 100만 배. 믿겨지세요? 100만 배. 그렇다고 컴퓨터 가격이 싸졌죠. 컴퓨터 가격은 싸졌다기보다는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때 국립대 등록금이 30만 원대였으니까 30만 원대 등록금인데 컴퓨터가 싼 게 한 300만 원대였어요. 싼 게. 저렴한 게. 비싼 게 이제 한 500만 원에서 저 PC가 10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 정도 시절이니까 물가 베이스로 하면은 굉장히 저렴해지긴 했는데,
그냥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 거의 비슷하죠. 지금도 좋은 컴퓨터들은 한 300만 원씩, 2, 300만 원씩 하니까요. 그런 시절에도 AI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AI를 공부하시던 분들이 고충이 보통 고충이 아니었죠. 적은 메모리에 화면 해상도도 낮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연구실 생활을 했는데 교수님 연구실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선이라는 회사, 지금 이제 그 선이라는 회사가 하드웨어는 HP로 넘어간 걸로 아는데 소프트웨어는 다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 지금 그 워크스테이션 서버가 어디 가 있는지 어느 회사로 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도 회사가 자주 바뀌잖아요. 인수합병도 자주 되니까. 어쨌든 그 선이라는 회사가 납품한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워크스테이션만 보면 기분이 새록새록.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랬었던 거하고,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 이미지, 영상은 아예 컴퓨터 성능이 안 돼서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 한 장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 압축을 시킬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압축을 시키는데 손실 압축하고 무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쓰는 JPG 많이 쓰죠. PNG, JPG 이런 포맷들을 많이 쓰잖아요. 또 이거 BMP 이런 포맷, 이게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는 포맷이거든요. 근데 그 포맷을 하고 저장하고 복구하는 과정에 소프트웨어가 개입이 돼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손실을 시켜서 압축을 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손실이라는 건 원본 데이터의 일부를 원본의 의미가 손실되지 않는 손상에서 우리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지만 일부를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버리거든요. 의도적으로. 그게 이제 손실 압축이고, 무손실 압축은 조그마한 점 하나도 손실이 안 시키는 거예요. 무손실 압축. 그래서 완전 원본 데이터 그대로 저장이 이루어지고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AI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 하냐면, 저는 그게 뭐 AI를 연구하긴 했는데 그게 왜 AI하고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AI 뭐라 그러지? 기본 기초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기본 알고리즘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AI에서도 이미지를 추출해내고, 이미지라는 건 여러분들 사진 하나 있으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강아지냐, 사람이냐, 또는 사물, 건물이 있는데 이게 4층짜리 건물이냐, 3층짜리 건물이냐, 도로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다 사물을 식별하는 과정이잖아요. 식별을 하려면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안에서 그 개체를 식별을 하려면 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식별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구조물들을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 분석을 할 때 필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뭐 압축이라는 과정을, 손실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복구라는 과정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그 영상 처리, 화상 처리의 기법들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지금 AI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AI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그런 다양한 이제 재미도 있을 수도 있는데 머리 아플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접하게 되죠. 제가 이제 약간 옆길로 샌 이유는 오늘이 오리엔테이션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은 이제 실습이 없거든요. 실습이 없고, 이제 거의 이제 교양 또는 입문 과정이니까, 또 여러분들 이제 재직자에서 중급반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끔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선생님? 티가 안 넘어가는데요? 네, 제가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뉴스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선생님, TP가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넘어가네요? 오케이. 최근에 핫토픽 몇 가지를 언급을 하고, AI는 워낙에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주간 뉴스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이슈를 이끌었던 회사가 딥시크였잖아요. 딥시크였었는데 이제 또 뉴페이스가 하나 나왔어. 이 녀석이 요즘 키미 K2라는 버전이 굉장히 지금 얘도 이제 오픈소스에 기반해서 개발했는데 이 회사, 이 솔루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다뤄볼 수가 없어서 잠깐 benchmark 언급하고 scores, you can see that this new Kimi K2 model is really well up against many of 사운드가 안 these 나온대요, that 선생님. this scores. You can see that this new Kimi K2 model is really well up against many of these 선생님,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요. other models that we see from Qwen 3 all the way to DeepSeek V3. And it even does a great job in most cases with 지금 agentic and competitive 스피커가 coding. Now, it's slightly behind Cloud for Opus, but this model is significantly cheaper and easier to access while being open source. But in other cases, you can see that it does pretty good up against these 저 other 일단 models. 뭐 And so you 설명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번 benchmark scores, you can see that this new Kimi K2 model is really well up against many of these other models that we see from Qwen 3 all the way to DeepSeek V3. And it even does a great job in 그냥 most 띄우시죠. cases with the 제가 10-second competitive. 이 지금 블루 컬러로 돼 있는 게 이 키미 K2거든요. K2인데 이 K2의 솔루션이 지금 다른 제품들하고 얘가 딥시크예요. 딥시크에서 딥시크고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챗GPT고 이런 이제 다른 그 AI 엔진들하고 비교 성능 비교를 해놨잖아요. 보면 상당히 지금 챗GPT가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도 더 성능이 좋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파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고,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변화를 이끌었던 계기가 됐던 거는 메타라는 회사에서 이 라마라는 AI 엔진을 오픈하고서부터 지금 AI 엔진이 오픈되다 보니까 이 오픈된 것에 기반해서 이제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이 자체의 기술의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뭐 강점을 연구하자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현상을 기존의 딥시크 때 받아들이는 것과 지금 K2가 주는 이 키미가 주는 변화하고 어떻게 또 다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 이걸 조금 점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중국세가 만만치 않다는 거.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전에도 딥시크 얘기하고 할 때도 만만치 않다는 게 검증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서비스나 제품이 나오는 특히 AI뿐만이 아니죠. AI 플러스 하드웨어 로봇도 어마어마하게 로봇, 드론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중국이 미국의 2등이야 이 정도였고 미국의 AI 엔진에 작년까지만 해도 1등부터 10등까지를 따지면은 2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었고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다 잡고 있는데 AI 기술의 한 80%는 미국이 차지하고 중국이 한 20%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겨우 1, 2년 차이에서 물론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평가기관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평가를 해보면 과연 그 8대2라는 80% 20%라는 평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해요. 그 속에는 일단 기술자 기존의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어떻게 평가했어? 어떤 표현을 숫자로
숫자로 인해 전술로 할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고. 숫자로 하는 건 우리가 중국을 못 해볼 거야. 또는 양으로 하는 건 못 해볼 거야. 그래도 질은 우리가 더 한 20년 전에 제가 사업하시는 사장들 굉장히 혁신적인 분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런칭해서 고가의 고급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취급한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와도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어요, 진짜. 몇십억, 몇백억씩 당했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 기술로 한국 제품을 만드는데도 차이나 딱지가 붙으면 절대 안 씌워줬고 아예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겨우 20년 지금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어떤 현상에 부딪히고 있나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로봇 청소기 분야 중국이 다 잡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특히 고급 LG하고 삼성이 손 들었습니다. 모르시나요? 뉴스에도 나오고 저 제품도 열심히 지금 그러면 저희 집에 사모님도 삼성 LG 거 말고 걔네 집 사다고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로 사다가 하던데요. 싸지 않아요. 저는 이제 중국의 기술자들에 대해서 샤오미 말고 샤오미장이 있었는데 하여튼 중국의 지금 대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 전부터 태동이 있었는데 한 20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 20몇 년 전에 가서 그 회사를 창업하신 분들이 중국의 파운더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우리가 소위 테크가 붙는 대학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버지니아 텍, 칼텍, 조지아 텍 이런 텍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과기원 같은 미국의 그런 학교들이에요. 소수 정예를 양성했는데 고급 기술자. 근데 거기 있는 출신들의 중국계들이 와가지고 중국에 이제 회사를 만들고 그 기술을 갖다. 그래서 우리 가전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 뉴스로 갖고 오고 싶은 게 많은데 젠슨 왕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 그러니까 한자식 표현으로 물상과학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번역은 물상과학. 피지컬 사이언스. 그러니까 물상과학인데 우리로 하면 이제 물리학 플러스 물리학, 전기, 전자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초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도 어지간한 건 공부를 깊이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얘기 뭐냐면 이 컴퓨터에서 전기를 잘 내가 전기공학과 출신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는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거 말고 전문가적인 영역.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물론 전기를 뒷받침하는 게 100% 물리죠. 전자공학부터 이제 들어가면 물리가 굉장히 뗄 수 없는 공부가 되거든요. 제가 전자공학까지는 공부를 좀 해봤는데 한 2년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었죠. 컴퓨터공학은 디지털공학이거든요. 그래서 다 디지털공학은 모든 물리적 현상을 숫자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도 디지털 숫자로 표현해요. 디지털 숫자는 0과 1로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코드화된 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문사회계열도 충분히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거기서 딱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가면은 전자공학 쪽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물리를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전자제품을 제대로 만들려면 물리하고 전기공학이 기초가 안 되면 절대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AS도 마찬가지입니다. AS. 우리 이 가전제품을 아무나 AS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잉크젯 프린터를 쓰는데 AS를 많이 불러다 쓸 거 아니에요. 대리점, 이번에 우리 연구원 시켜갖고 HP 프린터를 쓰니까 HP 대리점 기술자도 불러다 써보고, 공인 기술자도 갖다 써보고. 공인 기술자들이 제일 만만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속으로 교수면서 욕이 엄청 했거든요. 저 따위 돼갖고 돈 벌어먹는 거. 그 뭐냐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어지간하면 이태기 교수도 다 해요. 그 정도 AS. 뭐냐면, 부품 패키지 갖고 와갖고 갈아주는 거. 선생님 하실 수 있을걸요? 조금만 배우면.
드라이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남성분들은 취미로 하면은 그 정도 AS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AS 아니에요. 여기 원인 분석이 안 돼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드가 고장났는데 왜 헤드가 고장났는데 헤드가 물리적인 게 있고 화학적인 게 잉크를 쓰니까 화학적인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적인 게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그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마스터링이 돼서 AS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그렇게 양성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핵심도 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학자, 기술자들, 사이언티스트들 돈 많이 안 준다. 돈 많이 줘야 된다. benchmark scores. 중국에서 어떤 믿음이 최근에 생겼냐면요. 첨단 기술, 국가가 밀어주고 사운드가 좀 있는 나와줘야 돼. AI, 로봇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한다. Benchmark scores. You can see 사운드가 안 나오네. 선생님, 사운드 안 나오나? 중국에서 어떤 믿음이 최근에 생겼냐면요. 그래요? 첨단 나도 기술, 지금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아, 반도체, 로봇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이게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여기 생겼어요. 보면 내가 중국은 떨어져 봐야 이거 그래도 다 보셨죠? 믿음. 그게 우리나라 TV에서 의사의 나오는 그렇죠. 컨셉인데. 그거죠. AI가 붙은 기업이 중국 200만 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죽는다 생각이 든 거예요. 당연히 언젠가는 속가내기를 갑자기 합니다. 속가내기 하기 전에 저도 어쨌든 받아먹을 이게 다 한국에서 먹고요. 피해가 최소화된 컴퓨터를 공부하는 학생이자 전문가자 교수로서 여기 있으면서 제가 평균 7일에서 지금 평균을 따져보면 한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평균 3일 이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 난 하버드 가면 1등 했어요. 하버드를 갔어도. 그럼 연봉 한 1,000억씩은 받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연봉. 중국에서 어떤 믿음이 최근에 생겼냐면요. 첨단 있어요? 기술, 국가가 밀어주고 어. 있는 반도체, AI, 로봇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망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않습니다. 여기 내가 떨어져 봐야 제가 요즘 그 중국 우리나라 의사의 그렇죠. 컨셉인데. 그거죠. 전화를 AI가 붙은 기업이 중국 200만 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죽는다 생각이 든 거예요. 당연히 네. 중국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야, 너네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우리 평택대학교 글로벌 센터를 만들자. AI 같이 협력을 하자. 우리 학교가 이제山东대학하고는山东대학도 그 중국 거점대학이거든요.山东대학교하고 MOU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디스크나 이쪽은 저장성 쪽에서 굉장히 지금 핫하거든요. 그래서 저장대학이 거의 뭐 그 세계 4위 안에 들었더만요. 4위 안에. 굉장히 명문대잖아요. 우리나라 잘 몰라요. 우리나라 서울대밖에 모르시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시각을 굉장히 넓게도 넓지만 최소한 이 아시아권의 리스트업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왜냐하면 자녀도 키워야 되고 손주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일은 없겠지만 좀 알아야 돼요. 맨날 스카이 하면 안 된다고. 어제 뭐 목사님하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스카이 나왔는데 그게 미친 소리고 지금 21세기에도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21세기인데 왜 스카이도 나와야 돼? 스카이도 나오고 저는 그래요. 스카이도 나오고 하버드도 나오고 세계 유명한 대학교에 다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다 유능한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자꾸 쓸데없이 그냥 1등부터 100등까지 만들어갖고 애들 공부 못하게 하고 수학의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하나 만들지도 못하면서 이 10몇 년 동안 왜 공부를 시키냐 수학을. 그래 안 그래요? 10년을 공부했으면 뭐라도 하나 만들어내야지. 없는 거라도 이 세상에 없는 거라도 하나 만들어내. 교육 목표가 이상하다고. 이 머리가 쓰레기야 다들. 아니 갑자기 교육부 장관 얘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왜 그렇게 내세우는 모르겠어. 중국에서 어떤 중국에서 어떤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 교육자로 내세우려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사정은 많이 한 게 아니고 작년까지 내가 큰 소리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중국 애들한테. 야, 내가 너네들 고급 인재 키워줄게. 우리나라 보내봐. 제가 AI 대학원 만들었잖아요. 원장이잖아요. AI 융합대학원 원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쟤들 키워줄게. 그리고 야, 너네 학교에서 그 중하위권 애들 말고 나 그런 애들 키우기 싫어. 좀 고급 애들 보내봐. 내가 쟤들 키워줄게요.
근데 내 친구가 그 중국 공산당 출신이거든. 이태기 교수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커요. 아, 이 교수가 그 공산당 갈 때 다 얘기를 해놓은 거야. 거기 그 몇 개 써있다 다 얘기를 해놨어요. 하고 야, 평택대학교는 별 볼일 없는 학교지만 이태기 교수는 보통 인간이 아니니까 저 인간한테 그 학생을 보내면 똑바로 키워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막 했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저를. 우리 학교에서는 잘 몰라요. 저는. 희한하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요지가 뭐냐면, 알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부터, 지난달부터 어떻게 바꾼 줄 알아요?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통화를 했거든요. 했더니, 갑자기 중국에 있는 그 기업체에 있는 그 기업 대표들 있잖아요. 대표들하고 그 기술자들이 미쳤대요. 왜 미쳐?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들은 세계 최고라는 거야. 한국 상대 안 된다는 거야. 미국도 지금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내가 너네들 상대하게 이런 식으로 제 친구 말이 그 친구도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 좀 하는데 얘들이 미쳤대. 교만하대. 얘들 미쳤나. 근데 미친 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소름이 딱 돋더라고. 얘네들의 자세를 보고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대에 미친 중국 이런 것도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AI 기술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AI 꼭 AI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40년 동안 컴퓨터로 공부했는데, 저는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컴퓨터에 대해서 자부심을 안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요. 80년대는 제가 공대를 다니니까 80년대는 어떤 대학이 유명한지 압니까, 선생님? 법대가 유명했어요, 법대. 그래가지고 법대가 아니면 다른 단과대학은 대학이라고 안 했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프라이드에 차이는데 저는 공대생인데 열받더라고. 또 한 10년인가 20년 최근에는 또 막 의대가 아니면 대학이 아니면 미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답이 없어요. 여기 뭔 거 같아요? 로봇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어쨌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고,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공대 나왔으니까 정말 뜯어고칠 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답이 없어요. 답이.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내가 답이 있으면 답을 내겠죠. 제가 2주 전에 평택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이렇게 평택 AI 전략을 가져간 게 시장님이 맞대. 근데 나하고 일 안 하고 평택대학교 일 안 하고 카이스트하고 한대. 대단하시다. 카이스트 좋아. 카이스트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해야 되는 대학인데 굳이 평택에서 안 키워도 평택대학교만 키워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할까? 우리 학교도 공대 키우려면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한 1조 필요하다고. 1조. 10년에 1조인데 1년에 한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1년에 1,000억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 예산이 4조 2천억이에요. 아세요? 2조 4천. 2조 4천억이에요. 2조 4천억에서 1년에 100억씩만 대주면 돼요. 시드먼으로. 그럼 내가 나머지는 다 삼성이든 어디를 협박을 해서라도 다 끌어올게요. 근데 100억도 안 되려고 그래. 그게 문제야. 그럼 뭐 법이 어찌고 뭐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교수가? 교수가 법 신경 써야 돼요? 나는 기술만 똑바로 공부하면 되고 기술자만 세계 최고, 대한민국 최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도와주라고 시장이 있고 그걸 도와주라고 행정이 있는 거지. 내가 가서 서류짝 쓰고 있어야 되고 맨날 그래요. 나한테 서류수래. 미쳐버리겠어. 지금 저 두 눈이 멀쩡한 것 같죠? 죄송한데 제가 장애인. 두 눈에 30% 이하밖에 살아있잖아요. 모니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언제 뭐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발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누가 이기는지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누구냐면 고려대학교 교수하고 전화를 하고 왔어요.
형님 잘 보내십니까? 아, 난 바쁘다. 그래서 저는 바쁜 줄 알고 있대요. 이태희 교수는 항상 바빴대요. 바쁜 줄 알고 있어. 고려대 교수도 제가 바쁜 줄 알고 있어. 어쨌든,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항상 미안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학기 초에. 왜 그러냐면, 교수가 와갖고, 너 이거 IT에 컴퓨터에 목숨 걸어라. 그럼 너의 인생은 보장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너 목숨 걸어. 올인해. 그럼 너의 인생은 보장시켜줄게.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고민 안 하게 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교수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요.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요? A급 교수, 그 공부를 똑바로 가르치면서도 내가 왜 학생한테 미안해야 되냐고. 내가 미안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재명 대통령 와야 되는데, 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양반도. 물론 차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너무 옆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딱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 어떻고 단군 이래로 5,000년 역사에 제가 딱 저 나름대로 개인적 소견으로 기술을 중요시했던 때가 언제 몇 번이나 있었나 물어봤어요. 기술자를. 별로 없더라고요. 기술자를 중요시했을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세종대왕님하고 내 머릿속에 세종대왕님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하고 거북선 만들 때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술을 막 중요시 여겨가지고, 기능올림픽 가가지고 카퍼레이드 하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아시죠? 그게 원래는 구로공단이었잖아요. 20몇 년 전에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다고, 디지털로 바꿨다고 구로공단에서. 그때 내가 얼마나 욕한 줄 알아요? 아니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저는 안 태어났지만 50년대 60년대 우리 선배들한테는 소위 공순이 공돌이로 만들어갖고 이용해갖고 재봉틀 열심히 미싱 돌리게 해가지고 신발 만들고 옷 만들어가지고 나라 발전시켜 놓으니까 그거 구대 안 하고 이제는 디지털로 색깔 바꿔갖고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 이용해 먹어갖고 나라 발전시키고 지네들이 또 이용해 먹으려고? 그 디지털 산업단지면 디지털 산업단지 할 때 좀 센세이션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만들고서 누가 제일 돈 많이 번 줄 알아요? 부동산 업자들, 건설업자들이 돈 처음 많이 벌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몇 단지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저 그러니까 엄청 열받는 게 저 왜 공부한다서 열받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열받아서 공부하는 건데 저놈들 이기려고 내 말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공부도 똑바로 안 하고 논문도 똑바로 안 해서 우리 교육부 장관처럼 카피하면 나도 찍힐 거 아니야. 저는 논문을 많이 했어요. 취미예요. 논문 쓰는 게 취미예요. 저 논문도 못 쓰는 것들이 무슨 교수야. 우리나라는 그런 교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나도 교수지만 송대 나오는 교수 논문 많이 쓰실 것 같죠? 무조건 다 쓸 것 같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속으신 겁니다. 속으신 거예요. 제가 논문 표절 심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심사위원 이쪽 받아, 이태기가 그래도 잘생겨가지고, 머리는 모르겠고, 머리가 좀 벗겨졌다고요? 잘생겨가지고, 심사위원 이쪽을 많이 받았어요. 갖고 딱 해갖고, 요건 누구 표절했다 그러면 날 잘라버려요. 심사위원을 잘라버리는 나라가 있어. 대단한 거야. 응? 논문을 자르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을 잘라버려. 교육부 장관과 비슷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0% 이상은 있어요. 교수가 1000명 있으면 300명 이상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받죠?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요 오른쪽에 보시면 얘가 엔비디아 젠슨왕이 가장 최근에 만든 B200이라는 서버예요, 서버. 무슨 서버예요? AI형 서버예요, AI. 이 녀석을 막 데이터 센터에다가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건물 지어갖고 그걸 막 돌려서 AI를 해요. 자, AI 딱 하면 AI가 하는 짓이 뭐냐? AI 엔진 있죠? AI가 하는 짓이 뭐예요? 첫 번째,
뭘 할까요? 두 번째.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이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농담했으니까 잊어버려도 자, 여기서부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본론. AI 엔진의 역할이라고도 좋고, 기능이라고 해도 좋아요. 첫 번째, AI는 뭘 한다? 학습을 한다, 학습. 학습. 많이 들어봤죠? 학습. 두 번째, AI는 뭘 한다? 추론을 한다, 추론. 이게 쉬운 말이면서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자, 근데 쉽게 제가 해석을 해줄게요. 사람이 참다운 인간이 되려면 선생님 뭘 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 질문이 철학적인가요? 그걸 다른 말로요. 책을 많이까지는 아니고도 어쨌든 책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된다고. 어른들 말씀에 항상, 무식을 면해야 된다고. 저는 시골 출신이라 무식을 면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되죠.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이라고 해요, 학습. 그래서, 아까 AI 보면 좋은 AI 엔진이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이게 다 하죠. 좋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걔가 성능이 좋다.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낸다. 그거는 뭐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학습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학습을 잘 하려면 기법이 이미 증명된 기법이 있어요. 서울대 평택대 아니고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학습을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되는데 1등요? 1등은 일도 안 해요. 1등을 하면 돼.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1등을 하냐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1등을 하게 돼 있어요. 선천적으로 뇌가 이상하지 않는 한, 장애를 입지 않는 한 이렇게 하면 1등을 하게 돼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말로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요. 복습, 반복. 복습, 반복을 하면 돼요. 이 복습, 반복이 학습의 기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은 뭐냐. 러닝의 학습이잖아요. 딥이 뭐예요? 깊다란 뜻이에요. 심오화 학습한다는데 심오화가 막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복습을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여러 번 풀어야 되죠. 똑같아. 딥러닝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반복을 여러 번 한다는 뜻이에요. 학습을 진짜 그렇게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진짜요. 우리 대학원 다니는 사람 보면 다. 그래서 딥러닝은 반복, 복습, 학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학습은 다른 말로 하면 연습이에요. 연습이 뭐예요? 공부를 왜 해요? 학습을 왜 해요?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써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보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결과가 언제 나와? 시험 보죠. 테스트 하잖아요. 그게 추론이에요. 추론. 시험 본단 말이에요. 시험은 다른 말로 뭐예요?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를 해요. 평가해서 얘가 잘 나오면 이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얘가 해서 안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것도 이제 뭐 또 실시간 학습이라는 걸 하니까 이미 우리는 출시된 걸 이미 하고 나서 챗GPT가 자기네 회사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씩 학습을 시켜요. 시킨 다음에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버전 4.5다, 3.5다, 뭐 이렇게 출시를 해줘요. 그럼 그걸 그때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그 회사에서는 우리 고객들을 통해서, 사용자를 통해서 테스트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그게 추론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가 잘 되면 이게 학습이 잘 되는 거고 그 엔진은 계속 쓰는 거죠. 안 그러면 버려야 돼요. 이런 과정에 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AI 엔진은 학습, 추론. 뭐 이제 추론은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제 뭐 더 했을 수도 있는데, 자, 학습이 잘 되면 사실 이제 학습이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운 거의 범위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생겨요? 응용이 금방 적응하시네. 응용이 잘 돼요. 응용.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똑같이 학습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거기까지가 추론이란 말이에요. 추론.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AI예요. 그러니까 AI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 말이 용어가 다 어려워요.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키려면 여기서 다 학습과 추론 과정에는 뭐가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 계산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벡터하고 행렬 연산을 많이 해요. 이거 되게 어렵다. 벡터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숫자거든요.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숫자는 입력 데이터예요. 입력 데이터에 해당되는 숫자하고 얘는 가중치,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해요. 가중치인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중요도라 그래요. 중요도라는 숫자가 있어요. 즉 이 숫자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얘가 표시해 준단 말이에요. 하고 얘는 곱해줘요. 이 연산을 계속 하거든요.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더하기잖아요.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하나의 연산이면 이 연산을 몇백 개를 동시에 해요. 몇백 개를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병렬 처리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하드웨어가 다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안에서 하는 보드를 GPU라고 그러거든요. 얘를 GPU 보드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GPU 보드가 8개가 들어있대요. 8개. 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거든요. 1시간 반. 8개. CPU가 몇 개 들어있어요? 인텔 2개 들어있어. 너무 슬프죠? 눈물 나죠? 옛날 일반형 서버라고 그러봐요. 제가 일반형 옛날 전통적인 컴퓨터에 있으면 저기에 CPU가 몇십 개 들어있다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몇 개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 메모리, 스토리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컴퓨터의 주인공은 요 인텔 CPU였어요. 근데 지금 몇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2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인텔은, 그래서 예전에 저런 컴퓨터를 만들려면 인텔에다가 엔비디아가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인텔이 갑이고 엔비디아가 을이었어요. 몇십 년 동안? 지난 20, 30년 동안 갑과 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얘가 8장이 들어가요. 요거 이제 보드거든요. 보드 8장. 얘 2개가 들어가요. 그 인텔이 납품을 한다고. 그 가격 결정권을 엔비디아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컴퓨터 한 대가 얼마쯤 될까요, 선생님? 많이 들은 얘기가 있잖아. 우리 정부 선생님 잘. 선생님 얼마 주고 사실 거예요, 이거? 1억년? 와, 역시 스케일이 있구나. 요게 8억 정도예요. 왜 그러죠? 젠슨왕이 갖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 회사가 얼마죠?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이거 설마 모르면 안 되는데? 선생님 아실 거야. 얼마, 죄송합니다. 또 물어본다. 나한테 혼냈는데. 예? 사줬다가, 그렇죠. 4조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약 지금 5천조가 넘었죠. 5천조가 넘었어요. 삼성이 기껏해 갖고 한 300조 되나요? 주식시장에서 10대도 넘잖아요. 5천조가 넘어요. 5천조가.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합쳐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 가치가. 근데 저게 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 8억이에요. 8억인데 저게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완전 사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전선을 욕하는 건데. 원가가, 예? 선생님, 그건 아니죠. 여기서 원가는, 죄송한데, 원가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재료비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인건비 포함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엔비디아? 평균 연봉이, 10억이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요? 100억 넘을 거예요. 어제 제가 또 충격받은 게 저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세계 친구가 한 몇 명 정도 되나? 한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저 일촌에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메시지가 딱 왔는데, 메타라는 회사 아세요? 페이스북은 알죠?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가 메타예요. 메타의 AI 쪽 인력의 연봉이 공개가 됐어요, 어제. 시트를 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잠에 나오더라니까, 열받아가지고. 1년에 100억에서 1,300억 준대. 나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한테 돈 많이 준 줄 알았거든? 근데 뭐 걔네들은 장난이더만. 응? 프로야구는 뭐 거지들이야, 거지라면 좀 그렇고 나는 거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야, 저 세계적인 빅테크의 연봉. 한국계 별로 없고요. 중국계 아메리칸들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세대.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미국은 공학을 잘하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을 원래 미국 시민권 받기 힘든 거 아시죠? 그 다음 날 다 줘. 아, 나도 작년에 준다 했는데 안 갔는데. 우리 총장한테도 뭐라 했는데. 나 정도 되면 거기서 테뉴어 바로 주고, 시민권 주고 다 준다고 했는데. 근데 죽기 전에 가면 되죠, 뭐. 근데 여기서의 결판을 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가요. 근데 얘가 이제 되게 이게 젠슨왕이 그래도 좀 착한 게 제가 아는 한국 기업이 있는데 벤처고 스타트업이라고 한 30%도 DC에 갖고 준대. 우와, 나 감동 먹었어. 야, 장사꾼이 깎아주기도 아까 그랬잖아요. 부르는 게 원가거든. 근데 얘 회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물건 받을 때 100% 선생님 돈부터 주고 받은 경우 있습니까? 없죠. 인터넷에 카드 결제해놓고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현금으로 갖다가 1조를 줘도 물건을 안 줘요. 기다려야 돼요. 돈 먼저 갖다 예치시켜놓고 물건을 1년 뒤에 받을지 2년 뒤에 받을지 몰라요. 무슨 금덩이도 아닌데. 저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거 그래도 8억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눈팅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친구 말. 조심히 꺼냈잖아요. 조심히 꺼내만 해요. 마더보드, 이게 메인보드입니다. 이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하는 장치. 저희 연구실에도 이건 아니고 옛날 전통적인 서버 있어요. 네트워크 장치. 여기는 네트워크가 다 기가만이 들어가요. PC에 기가를 꽂힌다는 기가.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건 최대 기가를 지원하긴 하는데 저는 여기 보드죠. 이게 그냥 평균 한 장당 1억 공대예요. 1억. 딱 저 보드 하나만 갖고 1억은 아닌데 부속 장치까지 보드 하나당.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재밌는 게 요게 이제 서버잖아요. 금빛으로 칠해놨어요. 금빛으로 바짝바짝 칠해놨어요. 바짝바짝 칠해만 하죠. 8억인데. 그래가지고 올해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위해서 PC형 서버 다른 말로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PC 사이즈긴 한데 성능이 굉장히 안정적인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PC보다 작아요. 작은데 얼마에 내냐면 1,500대를 800만 원에 판다고 지금 내놨어요. 와, 저는 한 대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구하나.
우리 학생들한테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환되는 1000개가 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다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글 서비스를 막 팍 넘어가가지고.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아직 본론을 본 강좌에서 제가 사실 일주일 내내 막 이 머릿속이 카오스, 혼돈 속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나누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10분 쉬었다가 8시부터 30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왔다고. 오늘 이제 알아셔야 될 게 중국 교육과정의 이제 커리큘럼, 이 세 번째 단계, 이 교육과정하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아마 프로그램 운영 과정은 아까 그 블로그도 소개를 했지만은 그 온라인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혹시 못 오시면은 온라인 과제를 꼭 해주시고 80% 이상의 출석이 돼야지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수료를 하셔야 되니까 잘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 일주일에 평균 2번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주로 이제 3번, 마지막 3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국 과정에서 주로 하는 거는 이 메이크라는 솔루션에 기반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는 것들을 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할 건데 그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모두 대응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저 툴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 틀에서 주요한 포인트, 과제가 뭐고 그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자동화라 그러면은 뭐 여기 보면 뭐 업무 자동화를 결국 AI로 해결을 할 거잖아요. 기존에도 이제 자동화는 계속 해왔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AI인데 AI는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잘 안 돼 있어요. 대기업하고 공공기관 빼놓고는 데이터로 확보하는 게 잘 안 돼 있어서 특히 AI 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샘플링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모델이 잘 정립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패턴 인식. 패턴이 뭐냐면 반복된 형태예요. 반복된 형태.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사무실에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사무 공정이 이루어져 있어요. 회사에 내가 오면 어떤 컴퓨터부터 접속을 하고 주로 무슨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거든요. 은행의 특정 직원은 자기가 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프로세스화 돼 있고 거의 일상화 돼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지고 오늘의 내가 대출 업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의 대출 이유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대출 할 때 대출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명의 사용자를, 몇 명의 고객을 상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일정하게 반복된 패턴으로 값은 달라지는데 업무의 과정은 일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패턴으로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패턴을 기존에는 우리 같은 IT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다 정의를 내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AI가 알아서 이걸 업무자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사진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툴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든지 데이터 패턴을 분석을 하든지 이분의 업무 스타일을 분석을 하든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확보를 하죠. 아까 보면 동영상 데이터, 실제 업무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거기에서 사용하는 툴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늘 하루만 조사하면 반복 패턴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일주일을 조사해요.
또는 한 달을 조사해요. 또는 1년을 조사하면, 더 나아가서는 한 2, 3년을 조사하면 2, 3년 동안 이 사람이 맡은 업무의 주기나 패턴이 나타나겠죠. 근데 심지어는 이제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은행에 H은행이라고 칩시다. H은행의 대출을 담당한 대출 담당자하고 K은행의 대출 담당자하고 완전히 다를까요? 다른 점도 있겠지만 70, 80%는 공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AI가 다양한 회사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패턴을 조사해서 다른 모르는데도 적용했는데도 70, 80% 자동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아까 추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응용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AI. 왜? C라는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지만 A하고 B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A하고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AI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났구나. 이걸 얘가 학습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 자체도 꼭 공통점만 패턴이 아니고 차이점도 패턴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C가 생기고 D가 생기면 그 차이점에 대한 패턴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예측력, 적용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추론이라는 과정이에요. 어때요?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보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까지 자동화율 자체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AI가 적용된 자동화 현장이 미비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기에는 아직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정부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 3년 정도 쌓이면 굉장히 내가 데이터를 준 적이 없어도 내 업무에 대해서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후발주자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적인 사무 업무, 데이터 수집, 처리, 문서 관리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자동화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서비스를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시작 단계니까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죠. 그게 이제 발판이 되다 보면 갈수록 자동화율은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2단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만큼 짧아질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우리 정부하고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꾸 교육을 하는 거는 지금 사실 AI 인재라고 해서 꼭 AI 전공자만 AI 인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첫 시간부터 초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시대에 AI 전문가는 기존에는 IT 전문가가 전문가가 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AI 사용자가 AI 전문 영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그게 시작 단계이겠지만 이제 한 2년, 3년 지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AI의 전문가들이 발굴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출발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IT 전공자가 아니시더라도 AI 전문가로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아마 IT의 기술이나 지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습득하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시스템은 오리지널이 수평적 교육 시스템을 택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피드백 받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토들을 항상 참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워크샵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초급 때 봤던 요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제 휴머노이드를 학습시키는 거죠. 얘도. 그러니까 저 하드웨어는 로봇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AI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AI의 데이터는 주로 이제 얼굴 부분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카메라하고 손이나 이런 데 관절에 다 센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나 카메라에 의존해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학습 시행착오를 겪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그 오류 수정 과정을 일론 머스크 거치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가 그래서 개발 이 중인 자체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추론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영상을 있는 공개했습니다. 과정이에요. 현지 시간 21일 공개된 영상에는 옵티머스가 쓰레기 봉투를 버리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주방일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의 하단에는 모든 작업이 단일 신경망으로 수행됐으며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직접 학습.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제가 제조 공정에 가보면은 주로 많이 하는 게 품질 관리 테스트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교육과정에서는 강사분들을 초급하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강사들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진들이 많이 보강이 돼 있고요. 우리 중국 과정은 AI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이 예정돼 있고 7월달, 9월달까지 지금 원래 배정된 인원은 40명인데 우리가 온라인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한 60여 명 정도 수강생들이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개념 오리엔테이션하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할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지금 6개 정도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창고 같은 데서 재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업 공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업 공고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맞춤형으로 알려줄 거냐. 그 앱을 구현하고 그 구현된 앱을 통해서 실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이거 이제 실제 현장에서 구현을 해서 적용해 본 강사분이 와서 하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6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게시 시스템, 콘텐츠, SNS가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마케팅 홍보에 관련된 툴을 제작할 때 AI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문제고 13주 14주 할 때는 요거 이제 현업에서 우리 최희석 박사님이라고 서울에서 지금 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급발진이나 안전검증을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좀 요약을 해서 알려달라. 어떻게 구현을 하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2주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이걸 과정을 수료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하고 적용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개인 작품 만드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고급 과정은 이제 사실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고급이 아니고 초급이나 중급에 했던 나름대로 것들을 자기 것화하는 과정. 그래서 팀 플레이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연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급하고 중때 나름대로 잘 성과를 거두셔가지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주에나 저기 다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중급 과정까지 이제 이 강의실에서 할 거고 고급 과정은 별도로 아마 팀플레이에 적합한 장소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까지가 이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잘 아시다시피 출석 관리 그 다음에 혹시 온라인으로 못 오시게 되면 온라인에 과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해당되는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면 그 유무에 따라서 출석 인정을 해주니까 그 출석 인정까지 받으셔야지 수료 출석 80%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 남아있는 과정은 요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주로 시작이었었는데, 이제 상황, 작품 나온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고급 과정이나 또는 15주차 작품 나오는 걸 봐서 내년도 교육 과정이 어떤 수준이어야 되고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